비켜. 중요한 분들이 지나가고 있어. 다닐로 소자는 청소 카트를 무심히 밀치며 소리쳤다. 그의 말 한마디에 레나타 실바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카트의 모서리가 그녀의 발등을 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날은 3월의 어느 화요일이었다. 전날 밤 비가 내렸고 아침 햇살은 복도를 가득 채우며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하지만 다닐로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전주에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놓친 후 계속해서 날이 서 있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는 올해 42이었고 상파울루에서 가장 큰 수입업체 중 하나의 CEO였다. 수천 해알짜리 정장을 걸치고 얼굴엔 단 한 방울의 땀도 없이 평생을 살아온 듯한 인상을 풍겼다. 레나타 같은 사람은 그의 시야에 존재조차 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며 외쳤다. 마리아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청소부들을 복도에서 안 보게 하는 거야. 마리아나는 35살의 비서였다. 그녀는 8년째 다닐로와 일하고 있었고 그의 성격이 얼마나 예민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닐로 씨. 일이라고. 복도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는 게 일이야. 그는 가방을 탁자에 쾅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위계 질서를 몰라. 자기네 집인 줄 아는 모양이야. 아무 데서나 멈춰 서고 이런 게 문제야. 그 모든 말을 레나타는 고요하게 들었다. 복도 모퉁이에서. 이미 익숙했다. 무례함, 무시, 그리고 존재감 없는 하루들. 그녀는 평범한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그저 배경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듣고, 기억하고, 견디며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러던 그날, 오전 10시 17분. 평소와는 다른 일이 시작되었다. 우체국 직원이 도착했고, 다닐로 앞으로 한 봉투를 전달했다. 국제 우표가 붙은 두꺼운 서류 봉투였다. 다닐로는 무심히 봉투를 열었고, 곧바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그는 서류를 넘기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문서에는 낯선 기호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가득했다. 전혀 본 적 없는 언어였다. 이건 무슨 외계어야? 마리아나, 이 난장판 좀 봐. 마리아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류를 살폈다. 회사 로고가 찍혀 있고 공식 우표도 있어요. 헝가리어 같네요. 아마 동유럽. 브라질에서 헝가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겠어. 다닐로는 비웃듯 웃었다. 이건 누가 날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야. 사기지. 하지만 마리아나는 문서 한쪽에서 날짜와 금액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날짜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 유로화 표시 같아요. 꽤 큰 액수네요. 다닐로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는 마리아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통역사 불러. 바로 알아내야 해. 그러나 상황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마리아나는 아는 모든 번역회사에 연락했지만 희귀 언어를 즉시 번역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 몇몇은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곳도 있었지만 다닐로는 이미 초조해져 있었다. 8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이 서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뭐든지 지불할게. 내 월급 전부라도. 그 소리가 사무실 전체로 퍼졌다.
직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휴대폰 번역 앱을 켜고 뭔가를 시도했지만 문장의 뜻조차 제대로 읽지 못했다. 어떤 단어들은 아예 인식조차 되지 않았다. 그때 재무팀의 아만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런 서류에는 보통 기한이 있어요. 무시하면 법적 권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다닐로는 그제야 문서를 다시 펼쳤고 오후 6시까지라는 명확한 기한을 발견했다.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시계는 오후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높이 들며 외쳤다. 좋아. 이거 번역하는 사람한테 내 월급 전부 줄게. 45,000 헤알. 뭐, 화성어라도 알아들으면 가져가라고 해. 직원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장난처럼 받아들였다. 노베르토는 소리쳤다. 그 돈이면 모든 외계어까지 배울 수 있겠네요. 다닐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게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한 사람은 웃지 않았다.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던 레나타. 그녀는 다닐로가 휘두르던 서류의 활자들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다. 아마 나만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걸어 나왔다. 실례합니다. 다닐로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다. 정과는 달랐다. 다닐로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그 문서, 제가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킥킥거리기 시작했고 곧 웃음이 퍼졌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다. 농담으로 생각한 이들은 그 상황이 장난스럽다고 여겼다. 들었어. 청소부가 번역하겠대. 로베르토가 비웃었다. 다닐로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내가 말한 대로 월급 줄게. 번역해봐 자. 해봐. 그는 서류를 그녀에게 던지듯 건넸다. 레나타는 한순간 서류를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읽었다. 친애하는 다닐로 소자님께, 다닐로 소자식. 그녀의 발음은 원어민처럼 완벽했고 억양마저 자연스러웠다. 모두의 눈이 커졌다. 다닐로는 당황한 듯 물었다. 정말 읽을 수 있어? 네. 다닐로 씨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상속 통보입니다. 헝가리에서 돌아가신 친척분께서 남긴 유산에 대한 공식 문서예요. 액수는 1,500만 유로입니다. 사무실이 멈췄다. 침묵이 퍼졌다. 다닐로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어떻게 아는 거지? 레나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상파울루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였습니다. 동유럽 언어 전문가로 헝가리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까지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닐로는 말을 잇지 못했고 마리아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가 진짜야.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서는 헝가리에서 온 정식 상속 통보입니다. 수신인은 다닐로 소자씨이며 고 요제프 소자씨가 남긴 유산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레나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유일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닐루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거 농담이지. 레나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에요. 문서 내용은 명확합니다. 유사는 총 1,500만 유로이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속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500만 유로, 아만다가 조용히 되뇌었다. 레알로 환산하면? 약 8천만 헤알이 넘습니다. 레나타가 정확히 대답했다. 로베르토는 턱을 꾹 다물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방금 전까지 웃고 비웃던 이들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닐루는 머리를 싸매듯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잠깐만 그가 마치 정신을 가다듬으려는 듯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당신이 이걸 전부 읽는다고. 네, 이 문서는 헝가리어로 작성되었고 법률 용어와 문장 구조는 전형적인 유럽 상속 문서 형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닐루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 청소부잖아. 그 말에 레나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맞아요. 지금은요. 하지만 그전엔 아니었어요. 마리아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레나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려놓고 말을 이었다. 저는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동유럽 언어, 특히 헝가리어와 러시아어에 특화되어 있었고 외교부 소속으로 통역도 맡았죠. 직원들은 할 말을 잃은 듯 바라보았다. 로베르토는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가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을 했다. 근데 왜 여기서 청소를? 그 질문은 무겁게 울렸다. 레나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2년 전 부패 사건을 폭로했어요. 대학에서 몇몇 교수가 외국인에게 졸업장을 팔고 있다는 걸 밝혔죠. 그 결과 저는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게 다만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청소부가 되신 건가요? 마리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 딸은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요. 정기 치료와 수입 인슐린이 필요했죠. 남편도 그 시기 실직했고 어쩔 수 없이 바로 수입이 생기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두 침묵했다. 다닐루조차도.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 문서가 진짜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확인을 마쳐야 하는 거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예, 번역뿐 아니라 답장 서류도 제가 작성할 수 있어요. 법적 문서 형식에 맞게. 다닐루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턱을 괴고 말했다. 내가 아까 월급 전부 주겠다고 했지? 들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이 일이 그냥 말이 아니라 기회였군요. 그는 무언가 결정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레나타 씨, 조건은 변함없습니다. 당신이 이 문서를 완벽하게 번역하고 오늘 안으로 제출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당신이 회사의 월급 중 가장 높은 금액, 내 월급을 받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말해보세요. 이 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 실력을 의심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하니까요. 다닐루는 순간 입을 꾹 다물었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아나. 네.
말씀하세요. 회의실 하나 비워줘요. 컴퓨터랑 프린터도 설치해두고. 레나타 씨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레나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그 누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마리아나는 다닐루를 향해 다가와 말했다. 그녀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다닐루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장 똑똑한 사람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마주치나 봐.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경외심과 약간의 후회가 비쳤다. 레나타는 회의실 안에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표정엔 확신이 있었다. 2년간 숨죽이고 살아온 그녀는 지금 처음으로 다시 자신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녀의 삶도 이 회사도 오늘 이후로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레나타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한 채 문서를 하나씩 번역하고 있었고 프린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종이를 뱉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빠르며 눈에는 지치지 않는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다. 바깥 사무실에서는 모두가 회의실 쪽을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진짜 교수였대. 대학교에서. 헝가리어가 가능한 사람이 청소부라니. 상상이 가. 근데 진짜 멋지다. 저 표정 봤어. 완전 프로야. 마리아나는 묵묵히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해. 저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말했다. 처음 봤어.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시간, 다닐루는 사무실 안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5시 12분. 마감까지 48분 남았다. 그는 마리아나를 불렀다. 그녀가 번역을 다 했는지 확인해봐요. 마리아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서는 레나타가 마지막 문장을 출력한 뒤 폴더에 정리하고 있었다. 레나타 씨, 괜찮으세요? 네, 일 끝났어요.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고 정리된 문서를 들고 회의실에서 나왔다.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다닐루의 책상 앞까지 걸어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여기 있습니다. 원문, 번역본, 그리고 회신용 서류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헝가리 법률 형식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다닐루는 놀란 얼굴로 폴더를 열고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문장 구조는 원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건 전문가 이상이야. 그는 고개를 들고 레나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1500만 유로. 진짜 맞아요. 네, 요제프 소자 씨는 미등록 상속인으로 당신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최종 통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유산과 관련된 부동산, 주식, 예금, 그리고 예술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다닐루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걸 놓칠 뻔했다니. 말도 안 돼.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지금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레나타 씨. 아직 마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내면 무사히 도착할 겁니다. 좋아요. 지금 보내요. 바로. 그녀는 마리아나에게 파일을 전달했고 마리아나는 신속하게 이메일과 우편 송부 절차를 처리했다.
다닐로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네나타라는 이름이 점점 깊이 박히고 있었다. 서류가 모두 전송된 뒤 네나타는 조용히 말했다. 약속하신 보수는 언제 지급될까요? 그는 순간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회계팀에 바로 연락해서 급여 이체 지시하겠습니다. 그는 데스크폰을 들어 명령을 전달했고 통화가 끝난 뒤 네나타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내기에 너무 아깝지 않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여기서 계속 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청소부로 말고. 네나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제안을 듣겠습니다. 가계약을 맺죠. 해외 유산 수속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자문을 받고 싶어요. 일정 보수는 물론이고 성과에 따라 추가 지급도 가능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첫째, 저를 직원으로 대우해주세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청소부라고 부르거나 반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둘째, 제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뇨병을 앓고 있고 정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보수의 일부를 그녀의 치료 비용으로 따로 분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셋째,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은 누구도 제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세요. 특히 경멸이나 조롱의 시선을 견디며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닐로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나타 씨,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그 말에 네나타는 손을 내밀었고 다닐로는 그 손을 꽉 잡았다. 계약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계약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 장면은 마치 회사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무언의 연극 같았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순간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네나타는 더 이상 청소 용품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 대신 서류와 노트북,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단단한 자존심을 들고 다녔다. 아만다는 그녀와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요. 네나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마리아나는 그녀의 책상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며 웃었다. 이건 시작이에요. 네나타 씨, 진짜 시작. 그녀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늦게 핀 꽃일수록 향기는 더 짙은 법이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배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심에 있었다. 오후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무실 안은 전날과 달리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공기 속에 잔뜩 배어 있었다. 다닐로는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고 마리아나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재무팀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접수 담당자 폴라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다닐로 씨, 부다페스트에서 등기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다닐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무겁게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밀봉을 뜯었다. 봉투 안에는 법률 용어가 빽빽이 적힌 헝가리어 문서가 들어 있었다. 또 무슨 일이지? 그가 중얼거렸다. 네나타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눈에 글자의 복잡함을 읽어냈다. 이건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건 상속권에 대한 공식 이해 제기예요. 3명이 당신의 삼촌 요제프 소자의 유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명은 먼 친척이고 1명은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닐루는 이마를 짚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어제까지는 내 거라면서. 이제는 다 빼앗길 수도 있다고. 헝가리 상속법은 브라질과 다릅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친척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간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마리아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레나타는 서류를 차분히 넘기며 말했다. 이건 서류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다페스트로 직접 가야 합니다. 법원 심리가 곧 열리게 되어 있네요. 다닐루는 고개를 저었다. 부다페스트라니? 나는 헝가리어도 못하고 법도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번쩍 들렸다. 뭐라고요? 저는 헝가리 법과 언어에 정통합니다. 상속소송과 관련된 번역과 자문을 해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가서 법정에 서야 한다면 옆에서 직접 통역하고 전략을 조언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겁니다.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다닐루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지킬 유일한 구명줄처럼 보였다. 그럼 대가로 뭘 원합니까? 레나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일에 성공한다면 약속한 월급 외에 상속액의 5%를 제게 주세요. 국제 변호사라면 이 정도는 받습니다. 제가 아니면 그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어졌다. 5%라면 거의 100만 헤알에 가까운 돈이었다. 그러나 1500만 유로를 잃는 것보다는 훨씬 적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5%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다닐루는 그 손을 힘있게 잡았다. 그것은 계약 이상의 약속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레나타가 말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은 벌집처럼 분주해졌다. 마리아나는 급행 여권 발급 서류를 챙기기 위해 외무부와 통화했고 아만다는 부다페스트의 호텔과 항공편을 예약하기 위해 여행사와 연결했다. 레나타는 안드라스 코박스라는 헝가리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안드라스, 나 레나타야. 급한 건이 있어. 내일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야 해. 다닐루 소자라는 의뢰인이 있어. 상황이 복잡해. 그녀는 헝가리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고 잠시 후 다닐루를 향해 돌아섰다. 공항에서 안드라스가 우리를 맞을 겁니다. 헝가리에서 가장 뛰어난 국제 상속 변호사 중 한 명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닐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행기, 호텔, 변호사. 비용이 엄청날 텐데. 다닐루 씨, 지금 잃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점점 결심이 서는 듯했다. 알았어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레나타는 각종 증명서와 법적 위임장을 체크했고 다닐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가족 서류를 찾아 복사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출생 증명서. 이건 조부모님의 혼인 증명서. 좋습니다. 혈통 증명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걸 다 준비해야 할 줄 몰랐어요. 국제 상속 사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무실 안의 긴장은 점점 고조됐다.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레나타를 바라봤다. 정말 대단해. 다닐루 옆에서 저렇게 차분할 수 있다니? 이제는 누가 누구를 구하는지 모르겠네. 마리아나는 회의실 문 앞에서 속삭였다.
이제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레나타는 차분한 손길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내 가족을 위한 기회이기도 해. 소피아의 미래, 우리의 삶, 그리고 나 자신이 다시 서는 자리. 다닐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에 다닐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항공권은 발권되었고 여권 발급도 긴급 처리되었으며 안드라스에게 모든 서류 사본이 전송되었다. 다닐로는 긴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우리는 부다페스트에 있겠군요. 레나타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겠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사무실 안에는 더 이상 어제의 냉소나 조롱이 없었다. 대신 묘한 경외감과 새로운 긴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레나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고 통역사였으며 다닐로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다닐로는 마침내 깨닫고 있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닐로는 한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착각에 빠졌다. 공기의 냄새도, 간판의 글씨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모두 낯설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공항 곳곳에 있는 표지판은 헝가리어로만 적혀 있었고 영어 표기는 조그맣게 한켠에 붙어 있었다. 여기서 제대로 대화나 할 수 있을까? 그가 중얼거리자 레나타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헝가리에 온 건 말싸움 하러 온 거니까요. 그것도 법정에서. 입국장을 나오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한 그는 단정한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레나타, 안드라스. 두 사람은 반가운 인사를 나눴고 다닐로에게 다가오자 레나타가 소개했다. 다닐로 씨, 이분은 안드라스 코박스. 이 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속 전문 변호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닐로 소자 씨, 헝가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지만 억양은 분명 동유럽 특유의 굴곡이 느껴졌다. 반갑습니다. 제 인생이 달린 일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럴 줄 알고 벌써 사무실에 자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바로 가시죠. 차 안에서 레나타는 창밖을 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도시의 풍경은 브라질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흐릿한 회색 하늘, 낮은 톤의 분위기. 이 도시, 익숙하세요? 다닐루가 물었다. 처음 올 때는 외로웠어요. 그땐 단기 연구로 몇 달 머물렀죠. 하지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면서 여기도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녀의 말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도심의 한쪽 골목에 자리 잡은 고급 법률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우미가 따뜻한 커피와 서류 더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의 문서입니다. 안드라스가 말하며 봉투를 펼쳤다. 총 3명, 2명은 사촌 형제, 하나는 생전 동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다닐로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법적으로 등록된 관계는 아니지만 요제프 씨가 몇 년간 함께 살았다는 정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네나타는 차분하게 상대편의 서류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또 한 장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여기 이상하네요. 뭐가요? 안드라스가 다가왔다. 이 사촌 형제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제시한 가족관 계증명서에 날짜 오류가 있습니다. 출생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확히 본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여성의 진술서. 여기 쓰인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3년 전에 도시 계획으로 변경됐습니다. 안드라스가 감탄한 듯 말했다. 역시 당신의 눈은 무섭군요. 다닐로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지금 우리가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죠? 적어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어요. 안드라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가족관계 증명서, 유언장, 그리고 요제프 씨가 브라질 은행으로 송금한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철저히 증거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네나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내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판사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껴야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아야 해요. 그걸 전달하는 건 제가 맡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법정에서 통역도 하시겠습니까? 네, 다닐로 씨가 법률 용어에 휘둘리면 불리하니까요. 모든 대화는 제가 필터링해서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다닐로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기 전까지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이 일은 저에게도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다닐로는 창문 너머로 흐린 도시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는 언제나 힘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무기가 필요했다. 이질적인 나라에서, 낯선 언어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그리고 그 곁엔 어제까지 청소부였던 여자가 오늘은 그의 방패와 검이 되어 서 있었다. 네나타는 옆방에서 소피아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내일 뭐해? 중요한 회의가 있어. 아주 큰 거야. 엄마가 이겼. 네나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꼭 이길 거야. 내 덕분에. 다음 날 판결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네나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정의와 존엄의 재확인이며 그녀 자신이 다시 세상 앞에 나서는 진짜 무대였다. 부다페스트 시청 뒤편에 자리한 고등법원. 회색 석조 건물 앞에는 고요함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정문 앞, 다닐로는 야른 입김을 내뿜으며 깊은 숨을 쉬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마음은 더 차가웠다. 옆에서는 네나타가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든 채 그를 바라보았다. 떨리세요? 그녀가 물었다. 말도 마요. 내 심장이 법정에서 증언할까봐 걱정이야. 그녀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말할 테니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청문회가 열릴 법정으로 안내받았다. 내부는 고풍스럽고 절제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벽마다 고위 판사들의 초상화가 정중하게 걸려 있었다. 중앙에는 재판장이 앉을 높은 단상이 있었고 양측에는 원고석과 피고석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미 그곳에는 3명의 인물이 도착해 있었다. 2 남자와 1 여인.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동행한 변호사들은 법전을 쥐고 저마다의 노트를 넘기고 있었다. 저들이군요. 다닐로가 속삭였다. 맞아요. 첫째는 요제프 씨의 외삼촌 쪽 조카,
둘째는 고모 쪽, 그리고 마지막은 동거를 주장하는 안나 시몬. 레나타는 이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속으로 정보를 정리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동자 속엔 전장의 장수가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닐루 소자 측, 출석 확인합니다. 법정 관리가 말했다. 레나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헝가리어로 또렷이 말했다. 다닐루 소자 씨, 피상속인의 친조카,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코박스 안드라스, 그리고 제가 현장 통역 및 자문을 맡습니다. 제 이름은 레나타 실바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하겠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첫 타자는 고모 쪽 조카였다. 그는 유창한 헝가리어로 자신이 피상속인의 어릴 적 가장 가까웠던 혈족이라 주장하며 요제프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제출했다. 그의 변호사는 사진 속 배경과 날짜, 그리고 지역 신문 기사까지 연결해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레나타는 그때 차분히 손을 들었다. 해당 사진은 1992년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진 우측 배경의 간판에는 1997년 이후 등록된 전화번호 체계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즉, 사진은 조작되었거나 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판사는 조용히 명령했다. 조용히. 제출된 자료의 진위는 감정 절차에 따라 조사될 것입니다. 다음은 외삼촌 쪽 조카가 등장했다. 그는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요제프 씨가 말년에 치매 증세를 보였다고 발언했다. 레나타는 즉시 맞섰다. 저희 측은 병원에서 발급한 정신건강 진단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 기준, 요제프 씨는 완전한 판단력을 지닌 상태였습니다. 진단서는 원본이며 병원 측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드라스가 조용히 그것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안나 시몬. 세련된 외모에 짙은 화장을 한 그녀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연단에 섰다. 요제프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7년간 저와 함께 살았고 그는 가족보다 저를 더 의지했어요. 그가 브라질 조카에게 모든 걸 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눈물까지 흘렸다. 다닐루는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우리 삼촌과 살았다는 증거는 없잖아. 레나타는 침착하게 말했다. 곧 드러날 겁니다. 그 증언에 대한 반론은 판사가 물었다. 레나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안나 시몬 씨는 동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주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는 3년 전부터 철거된 구역이며 현재 그 위치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출한 사진 중 2장은 상업 이미지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모델 이미지로 확인됐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변호사는 허둥지둥 반론을 시도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사진 감정 요청을 접수합니다. 추가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레나타는 마지막 카드로 서류 하나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이 문서는 요제프 씨가 사망하기 3주 전 브라질로 우편 발송한 친필 편지입니다. 봉투에는 지문과 함께 서명이 있으며 편지 내용은 자필 감정 결과 원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조카 다닐루에게 나는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 같단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너는 내 마지막 가족이며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고 싶다. 나의 유산은 너의 시작이 되기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심지어 안드라스조차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판사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휴정을 선언합니다. 본법정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숙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망처럼 무거운 정적이 법정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천천히 일어섰고 내나타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닐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내나타. 오늘 당신 없었으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내일 진실이 말해줄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이었는지. 법정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의 자리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과거엔 잃었던 존엄과 존재감.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되찾아지고 있었다. 부다페스트 고등법원. 오전 8시 59분. 법정 내부는 정적 속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다닐루는 재킷 단추를 2번이나 채웠다가 풀었고, 내나타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다. 9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 착석하십시오. 본법원은 다닐루 소자 씨와 기타 상속인 후보자들 간의 상속권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은 없었다. 정확하고 명확했다. 본법원은 제출된 모든 서류, 증언, 진술, 그리고 증거물에 기반하여 다닐루 소자 씨가 피상속인의 유일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상속인임을 판결합니다. 찰나의 침묵. 그리고 사건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닐루는 숨을 멈췄다. 그가 내나타를 돌아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겼어요.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번졌다. 마치 막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지듯 그는 양손을 번쩍 들고 안드라스를 향해 포옹했다. 우리가 해냈어. 안드라스는 웃으며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그녀야. 다닐루는 돌아서서 레나타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고요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레나타, 당신 덕분입니다. 모든 게. 이건 저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결정했고, 싸웠고, 믿었죠. 그렇다면 이제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부다페스트의 호텔 로비에서 그들은 축하의 건배를 나눴다. 그리고 이틀 후, 비행기를 타고 다시 상파울루로 돌아왔다. 브라질의 햇살은 부다페스트의 흐린 하늘과는 달랐지만 레나타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다닐루는 그녀를 회사로 데려갔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는 그녀를 집무실로 안내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레나타, 제게 새로운 제안을 맡아주세요. 고문이 아닌 임원입니다. 국제전략본부 부장. 연봉은 제안 당시보다 2배로. 회의에도 참석하고 결정권도 드리겠습니다. 레나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제 급여 중 20%는 자동으로 제 딸 소피아의 치료기금 계좌로 이체되도록 계약에 명시해주세요. 물론입니다. 둘째, 직책과 이름으로 호명받는 문화를 사내에 정착시켜주세요. 누구든 어떤 옷을 입었든 이름으로 불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닐루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셋째, 계약서 모든 조항은 서면으로 투명하게 작성되며 수정 시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레나타 실바,
제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잡았다.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보냈다. 존중, 조심, 그리고 때론 미안함.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아만다였다. 레나타 씨. 네, 아만다.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용서할 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로베르토였다. 한동안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그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이거 헝가리식 블랙커피랍니다. 그쪽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레나타는 웃으며 컵을 받았다. 고맙네요, 로베르토 씨.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배운다는 것. 몇 주 후 회사 내부 메일에 한 통의 공지가 떴다. 공지 국제전략부문 신임이사 선임 안내 레나타 실바. 사람들은 박수쳤고 그녀의 첫 프레젠테이션 날에는 사무실 전체가 조용히 집중했다. 그녀는 당당했고 명확했고 모두가 그 리더십을 체감했다. 그날 저녁 레나타는 집에 돌아와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오늘 발표 잘했어. 응, 아주 잘했지. 그럼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네. 무슨 말이야? 소피아는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브라질 국립의과대학 입학 합격증이었다. 레나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우린 해냈구나. 그 순간 지난 2년간의 상처, 침묵, 무시와 투쟁이 전부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름을 가진 존재였고 존경받는 전문가였으며 무엇보다 한 아이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의 불이 꺼진 후에도 거실의 그 작은 화분만은 은은한 빛을 받아 조용히 피어 있었다. 늦게 핀 꽃이었지만 향기는 누구보다 진했다. 몇 달이 흘렀다. 회사 로비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정장 차림에 경직된 직원들 대신 편안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밝은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오늘도 이름으로 불러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커피 머신 옆엔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신청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새롭게 개편된 휴게실에는 다문화 지도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는 회사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국제전략본부의 문이 있었고 그 안에서 레나타 실바가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우리가 다음 분기 진출을 고려 중인 국가는 체코입니다. 문화적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헝가리에서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리아나가 다가왔다. 레나타 씨, 중요한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누구한테서? 헝가리 외무부에서요. 레나타는 메일을 열었다. 읽는 내내 눈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미소가 번졌다. 무슨 일인가요? 마리아나가 묻자 레나타는 메일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를 헝가리로 초대했어요. 다닐로 씨와 저 두 사람에게 문화 및 법률 협력 기여 공로로 명예 시민권을 수여한대요. 며칠 후 부다페스트. 같은 법원이었지만 이번엔 재판이 아니라 시상식이었다. 행사장은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고 외무장관과 시의원들, 여러 기업인들이 참석해 있었다.
단상에 오른 다닐루는 단정한 수트를 입고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의 말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그런데 누군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이 회사의 복도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우리는 그녀를 지나치기만 했죠.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삶의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고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 앉아있던 레나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유니폼, 직책, 발음, 배경. 하지만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능력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눈에 띄지 않는 능력에 이 상을 바칩니다. 사람들은 박수쳤고 레나타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고개는 높이 들려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다닐루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다음 프로젝트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레나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프리카요. 언어는 다르지만 존중은 어디서든 통하니까요. 그들이 브라질로 돌아온 날 회사는 조용한 축하 인사로 그들을 맞이했다. 추포도 없었고 붉은 카페트도 없었지만 모든 이들이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레나타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소피아였다. 엄마, 나 이제 실습 들어간다. 레나타는 딸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녀를 껴안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소피아. 엄마 덕분이야.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엄마. 응? 회사에서 아직도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 그냥 소피아래. 레나타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맞아. 자격은 유니폼에 있지 않으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 실력은